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설계국어학원 수능 프로젝트 6월 모의평가 분석쇼. 자, 오늘 설계국어학원 대표 강사 이기선입니다. 자, 6평 이제 분수령이 지났습니다. 이 분수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으로 가는 우리가 그 로드, 그 길에서 이제 딱 반환점을 돈 거예요. 6평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6평 분석 쇼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이 6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출제되었으며 또 앞으로 9평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9월 달에. 그래서 9평은 또 어떻게 또 출제가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수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학습 방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그런 점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고 또 이렇게 출제되었구나. 그 다음에 또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해야 될 좀 차례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6평의 난이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전체적인 난이도와 등급 컷 좀 이런 걸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평의 이제 유형, 지문이나 문제의 유형을 분석해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냐면 기존에 출제되었던 유형들은 어떤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 새로운 유형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6평의 영역별 특징,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것들에 대해서 영역별 특징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9평 예상과 앞으로의 학습 이제 우리가 9월 평가원 시험이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걸 좀 예상을 해보고 학습 계획을 좀 같이 세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름 시즌 강의에 대해서 여러분께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해서 오늘 뭐 30분 정도 예정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차분하게 앉아서 음료수라도 드시면서 이런 분석쇼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좀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6평의 키워드. 새로운 건 없었습니다. 뭐 새롭게 출제된 게 없었어요. 그러면 과연 수능은 이대로 그냥 나올 것인가? 새로운 게 없었고 6평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또 난이도가 이렇게 갈 것인지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았죠. 연계율도 뭐 그대로 유지됐고 EBS 연계율 문학 복합이 좀 난이도가 하락했습니다. 또 새로운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것인가 또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의평가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6평의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6평의 전체적인 난이도와 경향 굉장히 좀 평범했다. 뭐 특별할 것이 없었어요. 뭐 중이라고 썼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이제 들어가기 전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이번 수능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진짜입니다. 지금 내신 조금 어느 정도 망친 친구들 있잖아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중에서. 근데 이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게 수능이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수학이나 영어는 저도 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뭐 또 최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6평을 분명히 재수생도 봤을 거란 말이에요. 재수생도 봤을 텐데 이 정도 난이도인데 만약에 정말 등급 컷이 이 예상대로 물론 원점수가 차후에는 나오진 않겠지만서도 지금 뭐 EBS가 사이트 같은 데 있는 원점수의 등급 컷 요 정도라면 여러분들 해볼만 합니다. 이 수능. 왜냐? 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하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즉 지금 고3이나 재수생들이 공부를 전체적으로 못한다. 우리도 해당되는 거죠. 우리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제 생각에는 조금만 열심히 해주면 여러분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조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수능이 너무 변별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너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물론 6평이잖아요. 6평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력이 전체적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건 이따도 말씀드릴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서도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재수생의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의 수준이다?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히 해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거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만 공부하면 분명히 이거 내신을 뒤집을 수 있는 수능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았어요. 독서부터 먼저 보시면 지문의 길이가 일반적이었어요. 그 길이는 뭐 가나 지문은 원래 기니까 길지 않으나 역시 한 문단 안에 다수의 정보가 좀 존재했고요. 전체적인 경향들은 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 지문에서 연결 문제가 역시 없었어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와 나를 따로따로 풀어도 상관없었고요. 보기문항은 전체적으로 쉬워졌어요. 항상 우리가 독서는 보기문항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16번, 17번이 다소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일반적인 그 출제 기준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학입니다. 연계어는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소설이 비연계 작품이라 좀 어려웠고요. 작품 자체가 또 21번 문제가 좀 독특한 문제였다. 그래서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18번, 21번은 새로운 형태이긴 하나 뭐 당황할 필요는 그래도 없는 문제입니다. 고전문학이 전체적으로 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낮아진 거죠. 특별하게 보이는 문제 유형은 뭐 21번 빼고는 없었습니다. 복합지문의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기존 3작품에서 2작품이 출제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화작이나 엄매도 뭐 화장은 특히 뭐 새롭게 볼만한 게 없었어요. 여러분 뭐 40번 같은 거를 좀 어렵게 봤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전혀 40번 틀려온 친구들은 그 대처가 좀 부족한 거죠. 엄매 37번 오답률 전체 1위 문제입니다. 엄매가 보통 1위에 많이 이렇게 올라가진 않는데 독서가 쉬워졌고 그러다 보니까 엄매가 지금 올라가 있어요. 저는 이 엄매 37번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 되게 못하는구나 지금 우리 친구들이 문법을 너무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다니는 재원생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이 시험을 본 모든 친구들 이게 지금 EBS 사이트 안에서는 거의 70%가 틀려온 문제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랬다. 매체는 평이했습니다. 실수만 좀 줄이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6평 예상의 등급 컷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96, 93, 82, 90, 87, 79 근데 엄매하는 친구들이 너무 못해요. 그러니까 엄매하는 친구들의 수준이 굉장히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이런 점수대라고 하면 엄매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유리할 수도 있겠다. 등급을 받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매하는 친구들은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97, 98 만약에 예년이었다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특히 이제 3, 4등급 쪽 보세요. 82, 73, 79, 69거든요. 야 이거는 요런 문제 유형에서 3등급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80점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는 충분히 이런 정도 기조가 유지되면 3등급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몇 년 전 등급 컷인데 이 정도로 나왔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 3컷이 한 88 돼야 됩니다. 88. 화작은 그래도 어느 정도 했는데 엄매는 79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평의 좀 유형 같이 한번 분석 우리가 들어가 보죠. 자, 일단 좀 주목해야 될 유형들을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과학기술 지문의 12번 유형인데요. 뭐 아주 안 나오던 유형은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복수 추론 문제는 기억과 니은을 주고 모두 달리, 즉 공통점,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뭐 보기에 다른 방식을 주고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하지만 선지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차이점 충분히 발견해서 복수 추론 푸는 방식대로 풀었으면 어렵지 않고요. 보기에 기존의 복수 추론 문제가 이제 뭐 11번 정도에 배정이 되고 12번에는 다른 보기에 뭐 사례 적용하는 거나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쉬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16번. 최근에는 그러니까 원래 사회문화나 과학기술 지문이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거보다 인문예술 지문이 좀 수능 특강에 배치된 것도 그렇고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문예술 지문이.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있었고 지문이 그렇게 짧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항목형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로 된 거죠. 이런 게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니거든요.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이건 대처 방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틀려갔던 것 같은데 이게 아주 안 나오는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나오는 유형이지만 우리가 인문예술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좀 풀이 방법을 알면 괜찮은데 또 구평이나 수능에 이러한 유형이 나올 것인가. 만약에 구평에 이러한 형태의 항목형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좀 대처를 잘 해야 되겠죠. 17번 문제, 뭐 빈칸 추론 문제지만 사실은 출제자의 의도 파악이 중요했어요. 이 문제가 그 플로리디의 견해를 너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 그 보기에 적용할 수 있어? 이거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좀 쫄지만 않았으면 플로리디의 견해를 파악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자, 이제 문학에서 좀 어려웠던 건 21번 문제입니다. 이 비연계. 저는 항상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현대 문학에서 비연계가 나오는 게 고전 문학에서 비연계가 나오는 것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고전 문학에서의 비연계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이 고전 문학 자체가 어려우니까 비연계가 나오면 조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조금만 고전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패턴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오히려 비연계가 고전문학에서 나오는 걸 반길 겁니다. 왜? 출제자가 작품을 굉장히 패턴적인 작품을 출제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쉽게 출제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현대문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굉장히 좀 추상화된 그런 작품들, 뭐 삶을 성찰해 본다든지 뭐 의식의 흐름 기법 같은 게 나오는 거라든지 좀 소설 같은 데서는 내면 심리가 좀 많이 나오는 이런 작품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되죠? 보기도 좀 추상적인 그런 작품들이다 보니까 좀 힘겨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21번 문제는 좀 독특하게도 그 외화와 내화, 액자식 구성에 대한 이해죠. 낯선 작품에서 액자식 구성을 파악해서 그 어떤 외화와 내화 간의 연결을 묻는 이러한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봅니다. 이거는 어떤 모의고사, 특히 교육청 모의고사 수준에서는 아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평가원이니까 낼 수 있는 문제고 굉장히 작품에 대한 총체적 이해, 뭐 제가 가르치는 식대로 하면 다 읽고 풀어야 되는 A 유형의 문제죠. 보기가 원래는 어떤 구절의 의미들을 볼드체로 처리해놓고 그 구절에 대한 해석을 보기와 함께 묻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원 수준에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문제였다. 그래서 딱 변별력을 주기에 좋았던 문제고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없었다면 이 21번을 제대로 못 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주목해봐야 될 유형 두 번째, 엄매 쪽에 있었는데 화작은 특별할 게 없었어요. 엄매는 뭐 37번 뭐 꼼꼼하게 따져봤어야 되죠. 피동표현, 안긴 문장, 본용은 보조용은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되고 또 수행 결과 뭐는 실현되고 뭐는 실현되지 않았다는데 이런 거 은근히 내신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내신이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뭐 혼동이 되는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틀려왔다는 건 이 언어와 매체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아직 문법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만 공부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자, 43번 매체 문제입니다. 마치 화법과 장문, 특히 장문에 있는 고쳐쓰기처럼 매체를 재구성해서 둘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였거든요. 꼼꼼하게만 보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뭐 주목해봐야 될 유형은 제가 볼 때는 16번하고 21번 정도만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6평의 영역별 특징, 좀 문학 독서 선택 과목 좀 자세하게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영역별 특징과 대처 방법 문학입니다. 지문과 문제 유형, 뭐 새로운 지문 유형이 없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산문 복합이 나오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복합은 오히려 그 시가 복합, 고전 시가 복합이었죠. 이번엔 9평에는 아마 현대시 복합이 나오지 않을까요? 9평에는 고전 시가가 단독으로 나오고, 그래서 복합은 오히려 작품 수가 감소했습니다. 가사가 나와도 보통 시조 한 편 정도 줄여서 가나다 이렇게 놓거든요. 물론 그럴 때가 더 개꿀이긴 해요. 개꿀이긴 한데 왜 시조가 쉬우니까. 근데 이렇게 놔서 오히려 좀 더 뭐 나눠서 푸는 게 편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21번 아까 그 제외하고는 문학에서는 뭐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자, EBS 연계와 패턴, 연계율은 그대로 50%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계 3, 비연계 3인데 현대문학에서의 비연계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 현대소설 비연계 작품 출제, 복합지문에서 연계 하나, 가사 작품 동료가 출제됐죠. 비연계 작품 하나. 시는 비연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대소설이 좀 문제였고요. 여전히 연계 작품의 문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연계에 대한 학습은 여러분들 시간도 줄이고 또 그 어려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니까 연계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대처 방안, 연계 학습 작품 말씀드렸죠. 여전히 중요하고요. 패턴적 작품, 뭐 우리가 좀 시대적인 배경이 들어간 작품이라든가 또 고전 문학에서는 뭐 시가 문학이면 자연친화, 뭐 이별에 정한 유교적 관념,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그런 작품들 학습을 하고요. 지문과 유형은 전략 그대로 배운 대로 학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새로운 유형이라고 해봐야 21번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신유형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총체적으로 이해해서 풀면 됩니다. 다 읽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소개국어 학원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독서 역시 똑같습니다. 지문 문제 유형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게 독특한 게 그동안 이제 가나 지문이 인문예술에서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번엔 사회문화에서 출제가 됐고, 하나는 뭐 거의 연계 판박이죠. 임대차. 임대차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가나 지문이 이제 과학기술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다양해진 거죠. 그러니까 인문예술만 맞춰서 가나 지문을 연습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게 좀 어려워질 수 있는 거죠. 자주 나오는 유형들, 대부분 90%는 다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고 또 그 자주 나왔던 유형들의 그 자체의 난이도 좀 쉬워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선지도 그렇게 길진 않고요. 근데 이제 뭐 16번 같이 어쩌다 나오는 그런 항목형 유형들 좀 구평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살펴봐야죠. 연결문항이 없습니다. 연결문항이라는 건 늘 말씀드렸죠. 가나 지문이 있을 때 가와 나를 연결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생긴 거 보니까 연계인데 묶은 거하고 밑줄이 다 가에가 있거나 나에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었어요. 보기 자체도 굉장히 쉬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연계와 난이도, 연계가 좀 강화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독서는. 왜 그러냐면, 사회문화, 인문예술이 뭐 거의 그러니까 인문예술은 약간 좀 다르긴 했어요. 플로리디 얘기인데, 좀 다르긴 했었는데, 뭐 사회문화는 하나는 뭐 좀 다르지만, 뭐 임대차 그쪽은 뭐 이해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지문의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정보의 밀집도, 한 문단 안에 여러 정보가 있는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보기 유형의 난이도가 좀 낮아졌습니다. 자신있게 대처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또 준비를 할 거고요. 일부 변별력 있는 문항 사실 일하기보다는 좀 여러분들이 대처 방법을 모르는 거겠죠. 16번 문제는 좀 주의를 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자, 대처 방안. 주목할 만한 연계지문, 임대차 이런 거는 뭐 임창고 3학년 수업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신에서도 잘 나올 것 같고 그렇다. 그런 것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문단 안에서 정보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그건 연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보기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충분히 대처 방법만 알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추론 문항에 대한 대처 능력만 기르면 여러분들 90점 이상이 저는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수능이 난공불락이 아닙니다. 진짜 불과 이제 코로나 직전 한 5년 전만 해도 90점 이러면 꿈의 점수였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영역별 특징과 대처 방법. 선택 과목, 이번엔 선택 과목입니다. 합법과 작문, 기존의 유형 유지되어 있어요. 합법과 작문은 언제든 대비를 하셔야 돼요. 새로운 유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구평 거치고 또 수능 거치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언어, 복합적 개념을 이제 묻는다. 한 문제에서 하나의 개념을 묻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37번 같은 거는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거 좀 대비. 지문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 활용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고 착실하게 학습하면 뭐 언어는 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체에 실수하지 않는 것. 또 매체 지문은 또 신유형으로 다양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또 3점 문항은 언제든지 실수 가능성이 높으니까 선지는 조금 주의해서 봐달라 이렇게 생각해요. 자, 이제 구평에 대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야 될지. 저는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분명히 좋은 기회 같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학교에 또 이 뭐 수능까지 포기하는 애들 진짜 많을 겁니다. 그래도 수능은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2학년 때까지 좀 내신이 좀 형편없었고 사실 중간고사 때도 그렇게 기대할 만한 게 없어서 내가 그냥 여기에 맞춰서 대학을 가야겠다 이거보다는 한번 마지막을 불태워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국어는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평의 의미, 국어는요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하고 몰락도 가능합니다. 1등급이 4등급 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수학 1등급 받던 친구가 갑자기 4등급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자빠져 자지 않는 한. 또 수학 4등급 맞던 친구 갑자기 1등급 되나요? 아니에요. 국어는 가능합니다. 국어는 30점, 40점 오르는 것도 가능하고요. 떨어지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는 거죠. 일단은 저는 이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변별력이 좀 낮았어요. 단지 우리가 지켜볼 거는 구평 때도 이러한 기조가 좀 유지되는가.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변별력이 낮아지면 그 체험상으로도 시험 현장에서 변별력이 실제로 낮아서 다 쉽다고 느끼고 막 점수가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언매 점수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인플레 현상이 안 일어났어요. 90점이면 어렵게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형성되었다면 결코 쉬운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면 공부들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공부 안 합니다. 그럼 이럴 때 공부하는 학생이 성공하는 거야. 상대평가니까요. 그렇지만 또 이번에 잘 본 친구들은 뭐 쉽게 나왔으니까 내가 잘 봤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지금 6평이잖아요. 6평은 처음 보는 거잖아요. 처음 보는 거니까 쉽게 나오고 어렵게 나오고와 관계가 없단 말이야. 내가 잘 봤다면 시험 현장에서 그 대담하게 잘 보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쉽게 나와도요. 그 현장에서 그 실전 감각이 없는 친구는 점수 안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근데 요번에 잘 본 친구들은 그 현장에서 그 푸시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을 갖고 간다면 수능 현장에서도 여러분 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잘 볼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는 그 수능 현장, 그 프레셔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갖고 가게 된다면 저는 10점에서 15점 정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입니다. 재수생도 지금 보니까 못하는 애들 겁나 많아요. 이번이 저는 분명한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번 좀 도전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구평 예상 보시면 이거보다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이제 구평에서 또 어떤 유형이 나올 것이고 이거를 합쳐서 이제 수능에는 어떠한 것이 나올 것인가, 기존에 나오는 것은 어떻고 새롭게 나오는 건 어떨 것 같으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분석해서 9평 때 자세히 알려드려야죠. 지금 뭐 6평은 얘기할 게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뭐 새로운 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또 9평까지 종합을 해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9평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죠. 자만심은 대신에 금물입니다. 저는 분명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좀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의미 있는 변화라는 건 학습 태도가 근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적인 겁니다. 독서, 문학, 선택 과목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정말 자신감 있게 1등급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이거든요. 이 의미 있는 변화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 잘 봤다고 해서 자만심은 금물이다. 다만 자신감은 갖고 가라 이런 생각입니다. 자, 학습 방법 이건 뭐 나중에 자세히 언급할 거예요. 여름 시즌 때.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 키워드는 꾸준함과 전문성을 갖추는 겁니다. 꾸준함이라는 건 매일매일 매주 꾸준해야 돼요. 독서 같은 건요 조금이라도 놓치면 금방 까먹게 됩니다. 꾸준하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문학은 전략 플러스 뭐 EBS 연계 이런 것들, 독서도 매번 독해법과 전략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적용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의미 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역씩 접근법을 완성하는 것, 이런 게 전문성을 갖추는 거죠. 꾸준함과 전문성만 갖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때는 EBS 문학은 어느 정도 끝내놔야 돼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의 작품들은 어느 정도 제가 제목이나 작품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어야겠다. 그 기준도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번에 이제 여기에 발 맞춰서 우리가 이제 구평을 준비하고 하나씩 모든 영역을 이제 수능적 접근법을 완성하기 위한 여름 시즌에 이제 수능 강의 1차 안내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습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자세하게. 주차별로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지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건 영상 너무 여러분 길게 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짧게 설명하고 여러분들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구나만 이 영상에서 안내받으시면 되고, 이제 수업 시간에 여름 시즌에 어떻게 강의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또 제 블로그에도 올라가거든요.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영역별 접근법. 각 영역에 그런 접근법과 전략을 완성합니다. 문학의 각 영역. 현대소설, 뭐 고전시가, 고전산문, 뭐 복합지문, 현대시 단독. 이것들에 대해서 지문과 문제에 대한 뭐 지문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수능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 순서 짜는 것, 그 다음에 각 영역에 대한 대처 방법까지 시간 안에 푸는 것들, 이런 것들 전략을 다 완성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EBS 연계 지문을 끝내도록 할 겁니다.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제 나중에 이 9편 끝나면 중요도를 좀 분류해 드리거든요.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작품에 대한 내용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했었던 작품들 좀 묶어서 고전시가, 특히 고전시가부터요. 고전시가는 현대시, 그 다음에 산문. 그래서 제목만 보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실전 감각, 매주 실전 감각을 다집니다. 뭐 우리가 또 워크북에서 모의고사를 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은 패턴을 계속 연습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마다 그런 영역별 접근법을 완성하는 거니까 패턴을 배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전 감각을 매주 다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같은 패턴 연습, 두 번째는 모의고사 풀이를 통해서 실전 감각 다질 거고요. 화작, 엄매, 선택 과목도 특강을 통해 완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름 시즌 강의 총 8회 내지 9회 수업 예정돼 있어요. 9평 전에는 또 우리가 9평 대비 전략 노트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총 8회 수업이 예정돼 있고 모의고사 수업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패턴 완성 교재 문학 독서 이어지고요.
매주 같은 패턴을 연습한다고 그랬죠? 또 모의고사 풀이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9평 전에 한수 모의고사 풀이도 역시 할 거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같은 패턴 연습하고 모의고사 1회 풀이가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선택 과목은 화적 언매 추가 특강, 유료 특강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뭐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학 독서는 모든 지문 수업의 영상을 제공합니다. 뭐 다시 하면서 그 하나씩 영역 완성할 수 있게 영상 제공하고요. 또 EBS 워크북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워크북이 총 3권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턴 워크북, EBS 워크북, 그 다음에 모의고사 워크북 3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재가 많죠? 그래서 보완 작업, 매주 진행되는 1대1 개별 학습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1대1 케어라고 해서 매주 월요일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본 거라든지 또 그 클리닉 본 거 이런 것들을 더해서 취약점을 분석하고 학습 계획을 제안하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점검도 진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뭐 대형 강의와의 차이점이겠죠. 여러분 진짜 올해 좋은 기회예요. 마지막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왼쪽에 지금 여기 이제 카톡이 있는데 왼쪽에 있는 학생은 고3 때 이제 그 학원을 처음 다녀본 거예요. 미수라는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대가 이제 미대 쪽에서는 뭐 건대가 뭐 압도적인 학교죠. 뭐 우리가 홍건국, 홍익대, 건국대, 국민대가 이제 미대에서는 뭐 물론 서울대가 짱입니다만은 짱인 학교 중에 하나죠. 그 일반적인 인문계나 자연계열 네임밸류에 비해서 큰데 이 친구가 계속 5등급, 뭐 4등급 이렇게 맞아. 4, 5, 뭐 6 내려갈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9평 끝나고 학원은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냥 실기에만 집중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 잡은 겁니다. 왜냐면 성실한 친구였거든요. 태도가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수능에는 대박 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풀 때는 뭐 3등급 나올 때도 있고 잘하지 않느냐. 막판에 대화. 3등급 기대했는데 2등급 뜬 거예요. 그러니까 최저를 맞춘 겁니다. 그 실기 전형에.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당시에 건대를 쓰게 됐어요. 합격했습니다. 제가 영상 찍은 것도 있어요. 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서도. 그 다음에 그 이천에 다니는 친구는 수업 3개월 들은 친구입니다. 막판에 만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이천 강의가 그때 3년 전인데 개설된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수업을 못했다가 3개월 냅두고 이제 그 여학생들 그때 무슨 여고였죠? 하여튼 이천에 있는 여고였는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막판 진짜 공부 안 하고 역시 방황을 하던 친구입니다. 방황을 하던 친구인데 막판 3개월 들어보겠다고 찾아왔어요. 역시 고3 때 처음 들은 친구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머리는 굉장히 좀 좋았던 친구 같아요. 근데 이제 333 나오다가 지가 3 정도 나니까 혼자 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다음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3개월 납입두고 이제 개강을 하니까 온 건데 처음으로 정말 벽이었거든요. 이 친구한테는. 처음으로 2를 뚫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등급인 애들은 굳이 안 가지고 왔어요. 1등급인 애들 그동안 선생님이 수능 강의 하면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걔네들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근데 좀 이게 극적인, 정말 우리의 모습과 너무 일치하는 그런 친구들의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저는 오히려 이 시대보다, 이 시기는 수능이 어려웠던 시대예요. 여러분, 수능 어려웠던 시대입니다.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변별력이 없다니까요. 쉬웠어요, 말 그대로. 근데 실제로 등급이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좋은 기회예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월 모의평가 분석쇼 이렇게 좀 6평의 경향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짤막했어요. 원래는 제가 40분, 50분 넘게 하거든요. 이번 6평은 그렇게 분석할 만한 게 많이 없었다.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유지하면 이번 수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선생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꼭 선생님의 말을 믿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또 앞으로 진행될, 내신이 끝나고 나면 진행될 이 수능 강의들, 여러분들이 뭐 내신만 나는 하겠다 이런 학생들도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것이 수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내신이 끝났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수능 준비하면서 역전을 노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저는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계국어학원 대표 강사 이기선이었고요. 6평 분석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